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더욱이 우리가 우리의 인식 과정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즉 우리의 인식이 연결하고 결합하고 또 어쩌면 때로 특이한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 밖에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서, 창조하는 데서가 아니라 파악하는 데서 주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념론과 실제론의 사이의 대립은 인식에 대한 생각, 즉 인식이 대상을 만드는가 창조하는가 말이죠. 아니면 대상을 파악하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만일 관념론의 편에 서려 간다면 실로 엄청난 난제와 씨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론자들은 맨 처음에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그것이 인식의 본성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실제론자의 생각에 따르면 관념자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론적 해석이 인식의 본성을 더 잘 드러낸다. 그러니까 인식이란 건 뭐다?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다. 또는 파악하는 과정이다. 또는 파악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론자의 견해에도 심각한 난점이 있다. 그 하나는 이미 지적했던 것인데 세계 속에는 어떠한 색채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부터 생겨나는 난점이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인식에 의해 무엇인가를, 즉 색채를 만들어낸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론자들은 이러한 난점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자. 그들은 두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인식의 주체와 외부 세계의 경계는 인간의 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 과정과 심리적 과정이 교감하는 곳에 있다. 정신이 파악하는 것들은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유기체 내의 사건들이다.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면 초록색 대상은 검게 보인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때 우리가 인식작용을 통해 그 검은 색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안경의 효과로 생겨난 것이다. 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눈의 저것도 작용을 통해서 빨간색이 만들어진 거다. 뭐 그런 얘기죠. 둘째로 실존자들은 우리가 주로 사물들을 그 자체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비판적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을 통해서 파악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파악되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파악한다.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과 우리 신체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른손을 뜨거운 물에, 왼손을 차가운 물에 각각 담고 난 후 양손을 미지근한 물에 담근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오른손에서는 냉기를, 왼손에서는 온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의 온도 감각은 외부의 온도와 피부의 온도와 외부 세계의 온도 사이의 차이를 포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온도 감각은 어디까지나 온도를 포착할 뿐 결코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온도는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한 문단만 더 읽고 설명을 할게요. 관련론자들이 이따금 제기하는 또 하나의 좀 더 미묘한 난점은 인식된 것은 인식작용 안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그 외부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제기한 난점이다 말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론자들은 이런 주장이 오해일 뿐 아니라迷信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관념자들은 인식을 마치 하나의 상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내분이 외분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식은 결코 상자와 같은 것이 아니다. 후설이 했던 것처럼 인식을 하나의 광원에 비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한 줄기의 광선이 어둠 속에 있는 사물에 닿을 때 사물은 빛 가운데 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광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이 주장은 조금 그 설명을 하자면 좀 뭡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단은. 그러나 뭐 차차 보기로 하고 우선 그 실제론자들이 관념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아까 말한 이 초월적 까만 걸 바꿨네요. 경험적 자아에 상관해서 경험자는 뭐 나는 빨간 장미를 좋아해. 나는 단 맛이 나는 음식을 좋아해. 이런 경험적 자아입니다. 경험하는 자아입니다. 초월적 자아 또는 선험적 자아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특정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범주 틀을 가지고 있는 자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특징, 공간적 특징, 여기 이곳 또는 일과 다 또는 뭐 원인과 결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념, 칸트의 표현을 쓰면 범주를 동원하는 자아입니다. 경험한 자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에 나갈 수 있고 지금에 나갈 수 있고 내일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초월적 자아는 이때도 작용하고 있고 이때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경험하는 나의 특정한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초월해 있다. 경험에 초월했다. 또 다른 말하면 뭐 선험적 자아 이렇게 부르게 돼요. 경험에 앞서 있는 자아. 그러면서 모든 경험에 가능 근거로 작용하는 자아입니다. 이걸 초월적 자아라고 합니다. 관념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 이것이 특수한 나 하나하나의 자아라면 특수라면 요거는 여기에 공히 작동하는 자아 그래서 보편적 자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칸트가 만드는 개념이고 이게 나중에 뭐 후세에서 반복되는데 이거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살아남아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33쪽 위에서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관념론과 실제론 사이의 그 의견 대립은 실제로는 대상을 파악한다. 저 밖에 있는 걸 내가 포착해서 끌어들인다 말이죠. 관념론은 뭡니까? 대상을 뭐 좀 강한 표현 써서 창조한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말이죠. 근데 이제 저자는 이쪽 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관념론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파악하는 게 인식의 본성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놓고도 실제로도 어려움이 있다. 이걸 체크하고 보면 이게 그냥 순순히 그러니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라는 것은 대상이 파악하기 전에 대상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겠죠? 파악의 대상으로서 있어야 돼요. 내가 파악할 대상으로서. 근데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빨간색 장미 빨간이라는 말은 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비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론자들을 향해서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합니다. 대상을 파악하는 거라고? 그러면 밖에 있다는 얘기네. 인간의 의식 밖에. 근데 그러면 대상 세계에 빨간색이 있어? 빨간색 비슷한 게 있죠? 이거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요. 있나요? 빨간 색감은 없어요. 이런 식의 파장을 낳는 어떤 물질이 여기 존재해요. 적어도 이런 식의 광선과
인간의 눈이 만났을 때 이런 식의 색감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 표면이 있어요. 그죠? 그건 있는데 바로 보고 있는 이 빨간색의 질감,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있다고 있긴 뭐가 있어. 이건 특정한 광파가 인간의 눈과 만나서 만들어진 효과일 뿐이지 빨간색 그 자체는 없어.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효과는 눈에서만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광파가 와서 우리 시각을 때리고 시각 중추를 지나서 뭡니까 여기 간단 말이에요. 뉴런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시각 중추로. 거기서 비로소 의식에서 포착되는 게 빨간색이란 말이죠. 그 전에는 없었다. 빨간색 이건 없었단 말이죠. 의식에서 포착되기 전까지는. 그런 점에서 이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야. 실제 하는 게 아니야. 실제. 이거 이렇게 쓰는 거죠. 있단 말이죠. 밖에. 실제로 있다. 실제로 없어. 그러니까 파악 대상이 밖에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밖에 있다는 말이 이 사람은 다시 문제를 삼아요. 우리가 밖에 있다는 말, 인간의 인식 행위 밖에 있다는 게 뭘 말하느냐? 인식 밖에 있다. 이건 정신 밖에 있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의식 밖에 있다. 대체로 같은 말로 쓸 수 있어요. 이 의식 밖이라는 게 뭔가? 우리 보통 이러면 인간의 눈은 여기 있고 인간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본단 말이죠. 그 대상이 여기 있단 말이죠. 오브젝트가. 이건 서브젝트 주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인간의 피부 밖에, 인간이라는 유기체 밖에 이걸 보통 떠올리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의식 밖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서 일하는 어떤 의식 중추, 그 밖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 안에 어딘가예요. 정기적 장치가 일어나는 어떤 곳, 거기가 의식 밖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밖은 머리 안쪽에 있는 거예요. 머리 안쪽에. 이해하시죠? 그림을 그릴게요. 어떤 대상에서 빛을 받고 빛이 이렇게 왔어요. 인간의 눈이라고 합시다. 뚫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이거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여기 뇌 뉴런을 거쳐가지고 전기 신호를 막 주게요.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여기서 의식이 이걸 딱 포착해요. 의미 있는 대상으로.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장이에요. 이건 대체로 의식은 이 경우에 여기에 준 전기 장치를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용으로 보통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뇌 안에서 일어나는 무엇이 어떤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의식의 대상은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가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온 거. 그죠? 그러니까 의식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 밖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식과 의식 아닌 것의 경계,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의 어딘가, 거기에 경계가 있단 말이죠. 의식과 의식 밖의 경계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의식 안에 있다 하면 안 된다. 이건 의식 밖에 있는 거다. 그러나 뇌 안에 있다. 뇌 안에 있는 거는 의식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머리 안에 있는 건 맞다. 뇌 안에 있는 건 맞다. 그러나 그건 의식 밖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게 뭐라 그랬지 아까? 내가 여기 설명하면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의식 뭐라고? 독립해 있는 걸 실제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다? 의식 이전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해석이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실제. 그죠? 의식 이전에 여기 의식까지 지금 다 왔잖아요. 의식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머리 안에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실제는 우리 몸의 피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속에 들어와서 뇌 속에 들어와서 의식과 만나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는. 그러면 거기서는 의식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죠. 의식은 당연히. 그거는 제가 많이 현대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면 내과학에서는 보통 우리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현대
뭡니까? 그럼 하이데거라면 그리 가면 그럼 분석적 사고가 안 됩니다. 그 문제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지금은 어쨌든 저는 사이언스로서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가면 뭐 그게 무의미하지 않지만 그런 주장들이 무의미하지 않지만 상당히 논란이 다분해지는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거기 하면 이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적어도 뇌 안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게 아마 어떤 일렉트로닉한 어떤 프로세스일 거예요. 전기적 장치다, 어떤 프로세스다 말이죠. 이거를 실제로 보고 의식 밖에 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의미에서 이 사건은 뇌 속의 어떤 사건은 의식에 의해서 해석되기 직전의 사건은 실제다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보면 실제론자의 생각이 옳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두 번째 문단이죠. 물리적 과정과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그것은 물리적 과정과 심리적 과정이 교감하는 곳.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뇌에서 여기 그 전기적 장치가 일어나고 그걸 의식이 조금씩 해석하는 그 접점에서 외부와 주체와 외부 세계의 경계가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둘째로 다음 문단입니다. 주로 사물들을 그 자체로 아니라 우리에게 작용하는 걸 파악한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때 여기서 이제 비판적 실제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전기 장치가 있어요. 의식 밖에. 이건 뇌 안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갑시다. 밖에서 들어왔어요. 뭔가가. 여기 의식이 있어서 이거를 뭘로 이렇게 딱 이제 포착해요. 이건 대상에서 온 최종적인 뉴런 속의 어떤 과정, 어떤 프로세스. 이건 의식, 최종적인 주체. 이때 파악하는 것은 주어진 어떤 전기적 흐름을 그냥 파악하느냐, 있는 그대로. 그렇다.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어떻게 이건 의식에 의해서 여기서 왜곡이 일어난다. 왜곡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해석. 그래서 여기 생겨나는 게 아까 잠깐 문제였던 빨간색은 여기 있습니다. 빨강은 이 전파 여기 전달된 물리적 자극 그 자체는 빨간색이 없어요. 거기는 빨간색을 일으키는 어떤 파장의 길이의 어떤 특색만 있는 거지. 그러겠죠? 이게 뇌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빨강이 없어요. 어디서 생겨나느냐? 의식과 만나면서 빨강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빨강을 일방적으로 창조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뭔가 자극이 왔으니 그걸 해석하느라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강은 외부 세계에 주어진 실제와 의식과의 상호 협력에 생겨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빨강은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빨강이 있는 그대로 밖에 있다가 우리에게 쏙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특정한 자극이. 그러니까 그 빨강은 의식의 창조물도 아니요, 있는 그대로 수용된 것도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입장은 뭐라 그런다? 단순한 실제론이 아니라 실제론은 밖에 그냥 있어야 돼요. 그걸 딱 포착한 게 실제론입니다. 소박한 실제론. 근데 서로 협력하면서 수정하는 가운데 해석하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다 말이죠. 대상을 인식하는 거다. 이걸 아까 얘기한 비판적 실제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론의 세례를 받았어요. 관념론의 입장을 조금 받아들여서 자기 입장을 살짝 비튼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 다음은 그 얘기를 좀 다른 맥락에서 하는 사람이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줄입니다. 34쪽 한 번 더 볼게요.
관념론자들이 이따금 제기하는 또 하나의 좀 더 미묘한 난점은 인식된 것은 인식 자용 안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그 외부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을 넣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존론자들은 이런 주장이 오해일 뿐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관념자들은 인식을 마치 하나의 상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내분이 외분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식은 결코 상자와 같은 것이 아니다. 후설이 했던 것처럼 인식을 하나의 광원에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후설이 관념론자예요. 이건 조금 비판이 조금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뇌를 그리고 의식을 그리고 자극을 그립시다. 여기에 빨강이 성립했어요. 이건 의식이고 요거는 대상입니다. 이 빨강은 인식 안에 있나요? 인식 밖에 있나요? 어느 쪽이겠어요? 인식 안에? 인식 바깥에? 이렇게 협력해서 빨강을 만들어냈어요. 주어진 것까지는 빨강이 없어요. 여기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인터랙션 하면서 빨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빨강은 의식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이건 안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안에라는 말을 의식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의식과 상관 속에서만 존재할까? 이렇게 물어봐 알 수 있어요. 그럼 빨강은 의식과 상관없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의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상자님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 안 밖을. 의식과 상관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죠. 그래서 후설이 그런 사람이에요. 후설이 거기 보면 뭐 광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뭐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세상이 있어요. 의식이 이걸 이렇게 봐요. 봐서 빛을 쫙 비춰요. 그럼 여기 뭔가 드러나죠. 이걸 착 포착해서 해석해요. 이게 인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때 인식 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식의 속성이 있을 텐데, 속성이 이게 여기 있는 거 그대로일까? 아니면 이놈이 이걸 이렇게 광원을 쪼이면서 이걸 비틀어 버렸을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빛을 쫙 쏘면서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드러냈을까? 있는 그대로를. 아니면 쫙 쏘면서 이걸 쫙 비틀어 버렸을까? 인간의 의식하게 닿는 순간. 이게 물리학에도 그래요. 물리학의 그 관찰, 물리적 입자가 이게 물리입자 아주 밀입자가 되면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요? 본래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그죠? 빛을 여기 쏘아요. 보기 위해서. 근데 빛이 입자가 더 커. 그럼 이놈을 때려버리면 부서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찌그러져 버려. 그래서 인간은 찌그러진 걸 못 봐. 본질적으로 찌그러진 걸 못 본단 말이야. 이게 한계인 거예요. 인간의 뭐 시각의 한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물론 빛은 아닙니다만 인간의 어떤 의식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질서가 그대로 여기에 포착되는 게 아니고 왜곡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왜곡되고 있다면, 만약 왜곡되고 있다면 이건 아까 말했지 빨간 거 마찬가지로 의식 안에 있는 거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의식의 영향을 받고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파악되고 있다면 이건 뭐겠어? 의식 밖에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후설이라는 사람은 약간 이런 식의 반성까지는 안 갔었으니까 약간 삐딱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하고 후기가 달라지는데, 전기에는 이놈은 아무 질서가 없다고 해서 무질서, 이거는 무질서. 아무런 속성이 없다. 전적으로 주관이 포착하는 거다. 전기 철학은 그래. 초기의 현상학은 후기에 가면서 바뀌어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나름의 어떤 질서를 갖고 있다. 나름의 어떤 질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좀 더 풍부해진단 말이죠. 명확해지고 뭐 이런 정도로 이거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건 실제론적 해석입니다. 실제론적. 인간이 포착하는 그대로 있지 않고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어떤 질서를 갖고 있다. 이놈 자체가.
그래서 전기에는 관련 문제에 가까웠고 후기로 가면 실질론자와 비슷해져요. 이걸 흔히 이 전기 철학을 선험적 현상학 또는 뭐 초월적 현상학, 초월론적 현상학 이렇게 부르고 후기 철학을 생활세계 현상학 이렇게 불러요. 생활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를 토대로 한 철학 부르는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떤 후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후설은 정확하게 우리의 그 분류 텍스트에 따르자면 비판적 실제론에 가깝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자는 그다음 저자 얘기입니다. 몇 해 전에 나는 노래 끝에 실제론의 편에 서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나는 이 진리관이 옳다는 확신이 든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해결책을 택하든 나는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오해에 대해 분명히 해두고 싶다. 이 문제에서 우리의 선택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인식 전체가 대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되든가 아니면 대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되든가 둘 중 하나여야 한다. 어떠한 절충적인 해결도 거짓이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의 형태나 광파와 같은 것은 있지만 색채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 통속적인 해결은 거짓이다. 이건 과한 얘기죠. 제가 지금 설명한 바에 따르면 빨간색은 의식과 상관적으로만 성립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안에 있는 거로 보는 게 옳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어쨌든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결국 우리는 외부 세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신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와 반대로 정신은 내용을 결합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신 밖에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모든 건 정신 밖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건 과한 주장이다.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빨간색은 밖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고 맞는 게 맞겠다. 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주장은 과한 주장입니다. 독일의 유력한 심리학자 페이너는 언젠가 썼던 그의 한 논문에서 낮의 세계를 밤의 세계, 즉 어둠 속에 오직 기계적인 운동과 형체만 있을 뿐 어떤 색채나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비한 적이 있다. 그는 이 밤의 세계상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오늘날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페이너 이와 같은 견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즉 앞서 살펴보았던 어둠의 세계를 거부하고 빛의 세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흥미로울 수 있겠다. 이건 다시 말하면 페이너의 주장을 빌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컬러풀한 세상이다 말이죠. 전부 다 발견하는 거다. 파악하는 거다. 우리가 만든 것은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저자 보안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과한 주장이에요. 크게 틀리진 않지만 좀 과한 주장 같아 보여요. 이 장의 기본적인 태제가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히 정의하면 참인 말이다. 이렇게. 말인데 정의가 아니라 뜻을 풀이하면 근데 참말은 뭘 보고 참말이라 그러냐? 이건 첫 번째 이 진리에 대한 정의로 등장하는 것인데 곧 이건 사태 또는 뭐 사실이라고 상관없어요. 사태와 일치하는 명제, 일치하는 주장, 명제, 판단 어떤 말 써도 상관없어요. 일치하는 말해도 좋고 사태와 일치하는 명제 이걸 진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일치하는 명제를 일치하지 않는 명제, 거짓 명제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사실을 확인하면 되잖아.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직접 봐. 그리고 명제와 비교해봐. 이렇게 당장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죠? 이 사태라는 것은 지금 어떤 문제의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지금 가리고자 하는 명제와 사태를 내가 봐서 또 이걸 판단으로 만들어야죠. 명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판별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사태를 보고 인식을 해야 되니까 명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사태와 명제의 비교가 아니라 나의 명제와 그 사람의 명제를 비교한단 말이죠. 명제와 명제의 비교가 있을 뿐 사실을 명제의 비교자상으로 우리는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까먹었나요? 아마 까먹었을 것 같아. 이거 아직 기억 아직 못하겠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근데 법정에서 온갖 다툼의 원천은 사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언어 영역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하기 전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후보가 뭐냐? 감각된 그 심리적 사실. 그건 아까 했지만 프라이빗한 개인이 각각 달라요. 그건 우리가 공유할 수 없어요. 사실은 공유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나눠 가지고 함께 가질 수 있어요.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공유할 수 있는 건 뭐다? 그걸 말로 표현한 것만 공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 이 사태에 대한 최초의 진술. 이걸 누군가 와서 너 그거 제대로 본 거야? 하라고 보고 그 친구 와서 본다면 사실을 보지만 그 친구는 그 친구 입장에서 그걸 다시 판단해요. 그러니까 판단과 판단의 비교, 명제와 명제의 비교지 사실 그 자체와 그지만 러우한 러우한 사실과 명제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전제론적으로 말과 말을 비교할 뿐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 판단할 때 문제가 뭐냐니까 여기는 어떤 선입견, 좋게 나쁘게 말하면 선입견, 좋게 말하면 선이해. 그러니까 여기 개입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물리적인 어떤 사건을 놓고 여러 사람이 물론 공동으로 같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판단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유되는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라는 것에 유의하세요.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피지컬한 어떤 이벤트 또는 사이콜로지컬한 어떤 이벤트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 과학적 의미를 갖는 공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실은 언표되는 거다 말이죠. 언표되는 것. 근데 그 언표는 그 대상을 나름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규정한 거예요. 근데 그 나름의 이해란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물리적 사태를 놓고 달리 판단,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진리하고 참말이라는 건 사태와 일치하는 명제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의문스럽단 말이죠. 사실이라고 하는 건 여기 문제의 핵심에 들어오지 않는다. 명제가 들어올 뿐이다 말이죠. 어쨌든 이거는 흔히 철학사에서 경험론, 어떤 단순한 사태, 특수한 사정을 놓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 초점을 맞춘 경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리론이긴 해요. 더군다나 이제 이건 특수한 경험이 어떤 특수한 거죠. 오늘 해가 떴어. 특수한 겁니다. 여기 지금 등이 몇 개 켜 있어. 이런 거 말이죠. 나는 지금 배가 좀 고파. 이런 거. 특수한 하나의 그 사정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여기 창을 열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아니면 뭐 최소한 뭐 사망 아니면 중상이겠죠. 대체로 죽겠죠. 왜? 여기서는 엄격한 물리법칙이 작동하고 있어. 그 물리법칙은 거스를 수 없어. 언제나 참인 것처럼 보여.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리법칙에 대응하는 사실이 어디 있어요? 물리법칙.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그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그게 중력이다. 그거 어디서 봤어요? 그거 어디서 확인할 거야? 그래요. 여기 당장 확인해 볼 수 있어. 어제 확인했다 그래. 내일 거 확인 어떻게 해요? 내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확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참이고 내일부터는 아닐 수 있는, 이건 법칙 아니잖아요. 법칙은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 법칙은 언제나 참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명제는 그것에 대응하는 사태 자체가 없어요. 그 명제를 뒷받침해주는 그것에 상응하는 사태가 없다. 그러니까 과학자 문제가 전부 다 보편적인 건데 사실은 심지어 의사가 진단할 때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만 언제나 보편적인 명제입니다.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이러이러한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져요 라고 하는 그 문장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문장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그 의사가 진단했던 몇몇 환자들한테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거에 대응하는 사태는 없어요. 사람은 이러이러한 약을 먹고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이러한 위험에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보편적인 문장인데 그것에 상응하는 사실, 사태는 아직 우리 앞에 다 없다는 말이죠. 미래에도 해당돼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명제는 적어도 사태와 일치하는 명제가 진리다라고 하면 그 명제는 진리일 수가 없어요. 사태가 없으니까, 해당하는 사태가 없으니까 아직. 오케이? 이게 대응설이 갖고 있는 아주 어려운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근대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우리 텍스트 봤죠? 뭐 기하, 형식과학입니다. 기하학, 논리학, 이 엄격한 학문인데 여기로 가면 어떤 체계, 어떤 시스템, 기하학 같으면 유클리드 체계냐 비유클리드 체계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동일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논리적 원리가 배중률, 어떤 책에서는 참인데 어떤 책에서는 거짓된단 말이에요. 책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런 문제가 성립한다. 그래서 진리는 어떤 체계를 통해서 그때그때 판별될 뿐이지 체계를 떠나서 절대적인 어떤 기하학적 진리나 논리적 진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게 두 번째. 이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정합설이었어요. 체계와 잘 맞아 들어가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제가 어떤 예를 들냐니까 부산에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침에 2시간 반 걸려서 왔다 총알 택시 타고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저 양반 거짓말하고 있다. 뻥치다. 라고 안다. 왜 아느냐? 그건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체계에 비춰보건데 저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짓말이다. 이게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개괄적인 특성, 뭐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적어도 우리는 진리를 판별할 수 있단 말이죠.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체계에 비추어서 문제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한다. 여기는 사실과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건 합리론자들이 이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진리 개념과 부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럼 정합적인 체계가 여러 있단 말이죠. 같은 사태를 설명하는 정합적인 체계가 여러 있다. 유클리드가 있고 비유클리드가 있고 그다음 고전 논리학이 있고 하이팅 교수의 논리학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도대체 택해서 명제에 파는 것, 참 것을 가릴 거냐? 그러면 세 번째로 이걸 그에 답하면서 등장한 게 뭐였어요? 오늘 배운 거 뭐죠? 그것이 실용주의, 유용성이다. 어떤 체계가 더 실용성, 유용성, 실용주의 더 문제를 풀이하는데 유용하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는 쪽의 체계를 택한다. 그리고 그 체계에 의해서 어떤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판별 기준,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은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사태와의 일치, 이건 정합성, 이거는 실용성, 유용성 말이죠. 유용성으로 다퉈왔어요.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이거다 저거다 그러면서. 근데 최선적으로 이거와 별개로 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상대주의 그렇습니다. 상대주의. 이거 어느 것도 못 믿겠단 말이죠. 진리라고 해서 딱 꼬집어서 이렇다 하고 못 박을 수 있는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오늘 중간 이전까지 했던 강의 내용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첫 번째 큰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이 1차는 사체라는 게 뭐냐, 이 사실. 이거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걸 실제라 그러면 실제. 이걸 인식은 이걸 파악하느냐, 창조하느냐, 이걸 놓고 또 논쟁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파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론자고, 창조하는 사람은 관념자다. 근데 우리가 택한다면 조금 설득 있는 것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입시킨 것이 아니라 이 실제론을 좀 수정해서 약간 타협 본 거죠. 비판적 실제론. 우리가 파악한 대상은 아무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완전히 새롭게 규정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그걸 의식이 어떤 식으로 해석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양자의 접점, 마치 빨간색을 보는 것처럼 접점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 접점이 있는 것은 의식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실제가 온전히 결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비판적 실제론이라 한다. 뭐 정도로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